이건 모스크바에 있는 석유 탱크 뚜껑이야. 이제 이 장면을 봐봐. 모스크바 정유소에서 폭발이 너무 강해서 거대한 저장 탱크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갔어. 검은 연기 기둥이 러시아 수도 남동쪽 지역을 뒤덮고 있었어.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블라디미르이 떨어진 일처럼 포장하려 했던 전쟁이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카포트니아 정유소를 3일 만에 두 번째로 타격했고 화재를 일으켜 모스크바에 대한 새로운 압박의 상징이 되었어. 이 정유소는 아무 곳이나 아니야. 수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연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거든. 이곳은 러시아 경제 체제를 떠받치고 푸틴의 전쟁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구조의 일부야. 러시아 국방부가 수백 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동안 전 세계에 퍼진 영상은 모순을 보여줬어. 모스크바는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유소는 다시 불타고 있었지. 젤렌스키는 이번 공격이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 특히 역사적인 페셰스크 라브라 단지에 입힌 피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연결지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했지. 모스크바에서 진짜로 타오른 건 바로 그거였어. 왜 정유소가 주요 표적이 된 걸까? 드론이 어떻게 러시아 방공망의 자존심을 뚫을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구독을 고려해봐.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오거든. 모스크바의 정유소가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어. 이 시설은 모스크바 남동쪽의 카포트니아 지역 수도의 순환도로 안에 위치해 있어. 같은 정유소는 이미 화요일에도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는 러시아 연료시설을 겨냥한 계획적인 연속 공격임을 보여줘. 공격의 위력은 러시아의 난처함을 상징하는 장면에서 드러났어. 폭발로 인해 석유 탱크의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갔어. 이 장면은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하던 수도에서 거대한 인프라의 일부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퍼졌어.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이 수년간 방패, 레이더, 뚫을 수 없는 방공망에 대해 선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주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전략적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작전 뒤에 숨겨진 군사적 논리는 간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석유를 돈, 연료, 그리고 전쟁 물류로 바꾸는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정유소, 저장고, 에너지 시설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이들이 트럭, 장갑차, 항공, 철도 운송에 연료를 대고 침공 자금을 대는 수입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모스크바 정유소는 이 계산에서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 국제 언론은 이 정유소가 수도 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즉 휘발유와 디젤을 포함한 석유 제품을 생산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러시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문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보도에 대응해 오고 있었어. 석유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연료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해상으로 연료를 수입하기 시작했어. 바로 그 점이 푸틴에게 큰 타격이야.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수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드러난 거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어. 특히 키이우를 공격해서 페체르스크 수도원을 손상시킨 이후에 말이야. 그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역사적 장소 중 하나야. 그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겨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결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 이 말은 경고처럼 받아들여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면서도 자기 수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시대는 끝났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는 이런 입장을 더욱 강조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묻는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답변했어. 그는 그 답이 전쟁의 원인에 있다고 말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고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였어. 이제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언제 이 일을 끝낼 생각이냐고 물어봐야 해. 이 반응은 크렘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어. 러시아 선전은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국민들을 마취시키려고 해.
하지만 모스크바의 정유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전쟁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줄어들지 러시아는 숫자로 대응하려고 했어.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그중 거의 200대가 A 지역에서 모스크바에 접근했다고 했어. 푸틴에게 문제는 높은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지우지 못한다는 거야. 수백 대가 격추됐다 해도 몇몇은 여전히 통과했다는 거지. 러시아는 요격에 대해 자축하고 있지만 전략적 요충지들은 불길에 휩싸이고 있어. 공세는 수도의 민간인 생활 일부도 마비시켰어. 교통당국은 모스크바의 공항들에서 일시적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고 수도에서 가장 붐비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는 대피가 이루어졌어. 부누코보, 셰레메티예보, 주코프스키 등 다른 항공시설들도 드론 경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승객들은 터미널에 갇혀 도시를 떠날 수 있을지 알아보려 애쓰고 있었어. 교통도 영향을 받았어. 정유소 근처와 모스크바 순환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중단됐고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공격 규모에 놀랐다고 전했어. 일부 영상에서는 현지 채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변에 연기와 불, 혼란이 포착됐어. 분위기는 짜증과 공황 상태였고 주민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평소의 수도 일상이 깨졌다고 불평했어. 새벽에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정유소 외에도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어.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주지사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16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어. AP통신은 현지 당국을 인용해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7명이 다쳤다고 전했어. 이런 종류의 차이는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 초기 몇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당국이 아직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분명해졌어. 공격은 에너지 시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수도 주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에도 피해를 확산시켰어. 모스크바 지역의 도시인 주콥스키에서 드론이 가가린 거리의 아파트 건물을 공격했다고 지역 당국을 인용한 보도들이 전했어. 고층부 층간 비상구 구역이 손상됐고 발코니 슬래브도 충격을 받았어. 주민들은 현장에서 대피해야 했어. 피해를 입은 주거 건물의 사진은 거리 안에서 충격을 더욱 키웠고 이는 모스크바 방어망이 공격이 수도권을 관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 일렉트로스탈에서는 드론 파편이 한 주택 위로 떨어져 지붕이 손상됐어. 한 여성이 부상을 입었어. 잔해가 떨어진 후 차량이 불에 탄 사례도 보고됐어. 러시아 측은 매번 요격에 성공할 때마다 이를 완벽한 승리로 포장하려고 해. 하지만 방공망에서 떨어진 파편도 주거지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격추에도 마찬가지야. 드론을 주거지역 상공에서 격추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파편이 지붕, 자동차, 집, 거리로 퍼질 뿐이지. 르블라나에서는 파편이 여러 곳에 떨어져 체육관과 산업지대의 시설을 손상시켰어. 이 지역은 공격의 연쇄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었어. 코테오니크에서는 벨라야 다샤 쇼핑몰의 지붕이 파편이 떨어진 후 불이 났지. 불타는 쇼핑몰의 모습은 통제 불능이라는 인식을 더욱 키웠어. 이제 더 이상 멀리 수평선에 있는 정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일상적인 상업시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체오프구, 크르코프 마을, 그리고 파블롭스키 포자드도 피해 보고에 등장했어.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개인 주택과 부속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었어.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질적 피해가 공격의 규모를 보여줬지. 공격은 모스크바 지역의 넓은 범위로 퍼졌고 문제가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 크렘린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건 큰 타격이야. 수도에서는 정유소가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쇼핑몰, 건물, 체육관, 산업지대, 주택, 차량 등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도 잇따랐어. 소셜미디어에서 돌던 의혹이 러시아의 당혹감을 더욱 키웠어. 우크라이나 블로거 데니스 카잔스키는 정유소 탱크의 뚜껑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방공미사일에 의해 날아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
이 주장은 아직 공식 확인이 아니라 영상 분석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 만약 이 의혹이 확인된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방어 체계를 문제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셈이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격 당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보이지 않았고 모스크바는 화재와 연기, 공항 운영 중단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에서 약 700km 떨어진 카잔에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정치적 이미지는 나빠졌다. 수도는 불타고 공항은 마비됐으며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토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멀리 있었다. 국제 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 했고 이 대조는 전쟁 선전에 활용된다. 러시아 지도자는 세계적인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수도 안에 있는 정유소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조차 막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크렘린의 강경파 동맹들이 대응을 촉구했다. 친정부 진영의 민족주의 인사들과 평론가들은 더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극우 보수 사업가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심지어 의문을 제기했다. chegou a questionar por que Moscou não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다. 크렘린의 대응이 공격보다 너무 약하다고 했다. 은퇴한 장군이자 하원 의원인 안드레이 굴로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옹호했다. 이 발언들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공격은 푸틴에게 내부 압박 위기를 불러왔고 강경파들은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러시아 방위 체계가 국가의 상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드러냈다. 크렘린 지지 블로거들의 반응 역시 그 영상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진행자이자 블로거인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는 공격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러시아인들을 비판하며 이런 영상 촬영이 적이 새로운 공격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비판은 실제 우려를 보여준다. 주민들이 올린 영상은 러시아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향후 작전을 위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모스크바에서 화재를 촬영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선전이 현장 통제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종류의 작전을 장거리 제재라고 불렀다. 이 표현은 드론을 경제적 압박의 도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방공 시스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더 강한 압박, 그리고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 동시에 젤렌스키는 키이우가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푸틴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로 가져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옥이 되었고 이제는 전쟁이 자국 수도의 문 앞까지 다가온 것을 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에서 무작위 지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연료, 수익, 물류와 연결된 정유소를 선택했다. 이번 목요일의 공격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아픈 곳을 강타했다. 에너지, 교통, 선전,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이다. 탱크 뚜껑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은 크렘린에 보내는 단순한 메시지의 상징이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라는 것. 우크라이나는 나라다. 불타오르고 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였습니다. Wilson Alves.